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인류의 균형을 송두리째 흔드는 충격적인 수치 하나가 공개됐죠. 세계 상위 5개 강국도 아직 도달하지 못한 기술적 성취. 그런데 말입니다. 이걸 해낸 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나라였습니다. 도대체 그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이런 결과를 만든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학자들이 자료를 뒤지고 있던 그때 놀라운 사실 하나가 드러났습니다. 1337년 그 나라는 이미 금속 활자를 만들고 있었죠. 구텐베르크보다 78년 빨랐던 기술의 나라 스탠퍼드의 한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논리로 설명이 안 된다. 전쟁의 잿더미에서 불과 60년 만에 GDP 400배 성장, 산업 성장률은 세계 평균의 9.8배. 이건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었죠. 도대체 이런 정밀함이 어떻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그가 연구를 이어가며 내린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그 나라의 기술은 손이 아니라 정신이 만든 것이었다는 것. 직지에서 반도체까지 이어진 완벽한 계보. 그건 기적이 아니라 역사적 필연이었습니다. 지금 세계는 그 해답을 찾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곧 드러날 것입니다.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가난한 나라가 부강해지는데 과연 얼마나 걸릴까요? 100년, 아니면 200년이 필요할까요? 때로는 영원히 불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전 세계가 한국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나라는 절대 안 된다. 가난해도 너무 가난하다. 기술도 없고 자원도 없다고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그 나라의 폐허 속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폭격으로 뼈대만 남은 판잣집 안에서 희미한 촛불을 켜고 공부하는 청년들을 봤어요. 그때 저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 작은 불빛이 훗날 온 세상을 밝게 비추게 될 줄은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레이크 포웰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직접 본 기적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오랫동안 동북아시아 문명사와 기술 발전 과정을 연구해온 학자입니다. 특히 국가들이 어떻게 가난에서 벗어나 기술 강국으로 성장하는지 그 패턴을 분석하는 게 제 전문 분야였죠. 연구를 시작한 초반에는 주로 미국과 유럽뿐만 아니라 일본 같은 선진국들의 산업화 과정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들이 어떤 기술을 개발했고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는지 분석하면서 성공의 공식을 찾으려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까지만 해 저는 아시아에서 일본 외에 다른 나라가 기술 강국이 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쩌면 저 역시 서구 중심적 시각에 갇혀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1960년대 가을 제 모든 생각이 뒤바뀌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당시 스탠퍼드에서 아시아 연구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었고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맡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엔 별 기대가 없었어요. 전쟁이 끝난 지 12년밖에 안 된 나라였고 경제 지표들은 최악이었으니까요. 출발 전 동료 교수들은 시간 낭비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은 연구할 가치가 없다는 반응이었죠. 한 선배 교수는 차라리 일본이나 싱가포르를 연구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조언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까지 평가가 낮은 나라라면 오히려 객관적 데이터를 수집하기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포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말 그대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항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허름한 목조 건물이 전부였고 활주로는 자갈밭 수준이었죠. 입국 심사대는 군용 텐트를 개조해 만든 것처럼 보였어요. 미국에서 출발할 때 주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말렸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공항을 나서자 낡은 버스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그 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처참했어요. 울퉁불퉁한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동안 흙먼지가 버스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거리에는 폭격으로 뼈대만 남은 건물들이 즐비했고
판자와 천막으로 얼기설기 지은 집들이 언덕을 빼곡히 메우고 있었죠. 사람들은 미군 부대에서 나온 밀가루 포대를 재활용해 만든 옷을 입고 다녔어요. 자동차는 거의 보이지 않았고 대신 미군 지프 몇 대와 우마차가 도로를 오갔습니다. 저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곳은 회복이 불가능해 보인다고 말이죠. 뉴욕타임스가 희망 없는 나라라고 표현한 게 과장이 아니었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자 발칵 놀랄만한 광경이 펼쳐진 겁니다. 판잣집 골목 구석구석에서 희미한 불빛들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저녁 식사 준비하는 불빛이려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게 아니었죠. 촛불 아래에서 책을 읽고 있는 젊은이들이 있었던 겁니다. 끼니를 거르는 날이 많았을 텐데도 그들은 배고픔을 참아가며 글자를 읽고 또 읽고 있었어요. 한 골목에서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누더기 같은 옷을 입은 청년이 낡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고 그의 앞에는 촛불 하나와 두꺼운 책 한 권이 놓여 있었죠. 등이 굽은 줄도 모르고 공부에 몰두하는 그의 모습에서 저는 뭔가 다른 걸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교육열이 아니었어요. 가난과 배고픔마저 이겨내려는 강인한 의지였죠. 그의 눈빛에는 제가 그때까지 어떤 나라에서도 본 적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뒤 작은 교회에서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했을 때도 비슷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하루 종일 공장에서 일하고 온 노동자들이 지친 몸을 이끌고 와서는 구석에 앉아 노트에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 물었죠.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느냐고요. 한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배워야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래야만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말이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개인의 출세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조국을 일으키려는 사명감이었다는 걸요. 한 가정집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 집은 끼니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가난했지만 자녀들의 책상만큼은 반듯하게 마련되어 있었어요. 어머니는 쌀을 아껴가며 고구마를 구워 아이들 간식을 만들고 계셨죠. 그분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밥은 굶어도 공부는 시켜야 한다고요. 그 한마디가 지금도 제 가슴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결국 한국의 미래는 바로 이 정신에서 시작된 거였어요. 교회 옆 작은 서점에서도 인상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책들이 너무 낡아서 글자가 흐릿해질 정도였는데도 사람들은 그 책을 보려고 줄을 서 있었어요. 서점 주인에게 물으니 한 권의 책을 마을 청년들이 돌아가며 읽는다고 했습니다. 어떤 책은 표지가 완전히 떨어져 나갔는데도 그 책을 읽으려는 사람들의 줄이 끊이지 않는다고 했죠. 미국에선 중국이나 인도 같은 인구 대국들이 미래의 강자가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돌이켜보면 그들이 놓친 게 하나 있었어요. 바로 이 작은 나라의 배움에 대한 갈망이었죠.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제가 목격한 것들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 사람들은 무엇을 믿고 이렇게 공부에 매달리는 걸까요? 경제 지표로만 보면 한국은 희망이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판잣집 골목의 촛불들은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두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면서도 미래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죠. 며칠 뒤 서울대학교 캠퍼스를 방문했을 때도 비슷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낡은 건물과 부족한 시설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눈빛만큼은 그 어느 대학보다 빛나고 있었어요. 도서관에는 자리가 부족해서 복도에 앉아 공부하는 학생들까지 있었습니다. 한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길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밤샘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서로 가르치고 배운다고 했어요. 교재가 부족하면 돌려가며 필사해서 공부한다고 했죠. 통계나 경제 지표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이곳에 있었으니까요. 판잣집 촛불 아래에서 공부하던 그 청년들의 눈빛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진정한 국력이란 건물이나 무기가 아니라 국민들의 의지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밤 저는 다시 한번 그 판잣집 골목을 찾아갔습니다. 여전히 촛불들이 깜빡이고 있었고 여전히 청년들은 책을 읽고 있었죠. 저는 그 순간을 사진으로 남기고 싶었지만 카메라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장면을 제 기억 속에 깊이 새겨 넣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일어섰을 때 제가 이 순간을 증언하겠다고 말이죠.
미국 정부의 보고서에는 한국이 최소 100년은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보고서가 틀렸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숫자만 봤지 사람들의 눈빛은 보지 못했으니까요. 1965년 그 가을, 저는 한국의 미래를 봤습니다. 그것은 촛불처럼 작지만 결코 꺼지지 않을 불빛이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불빛이 훗날 온 세상을 환히 비추게 될 줄은요.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한국을 오가며 연구를 이어갔고 점점 더 이 나라에 대한 궁금증이 깊어졌어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을 찾아갔습니다. 한국의 고문헌들을 살펴보면서 이 나라가 과거에 어떤 기술 수준을 가지고 있었는지 파헤쳐보고 싶었죠. 도서관 지하석으로 안내받았을 때 저는 애초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가난한 나라의 오래된 문헌이라면 대부분 중국 서적을 베낀 것이거나 일본에서 들여온 것일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제 인생을 바꿀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고에서 고문헌을 정리하고 계시던 김현준 교수님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그분은 오랫동안 한국 고인쇄술을 연구해온 학자셨죠. 교수님은 제가 외국인 연구자라는 걸 아시고는 특별히 하나를 보여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서랍에서 낡은 복사본 하나를 꺼내셨어요. 표지에는 백운화상초록 불조직 지심 최유절이라는 긴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현준 교수님이 설명하시길 이 책은 1377년 고려 시대 청주 흥덕사라는 사찰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했어요. 그냥 책이 아니라 금속활자로 인쇄된 책이라고 하셨죠. 저는 처음엔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금속활자요? 1377년에요? 그게 대체 얼마나 오래된 건지 감이 잘 안 왔거든요. 교수님은 제 표정을 보시고는 천천히 설명을 시작하셨습니다. 비록 복사본이지만 원본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다고 하셨어요. 구한말 주한 프랑스 공사였던 콜랭드 플랑시라는 사람이 수집해 간 것 중 하나였다고요. 그리고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책이 인쇄된 시기가 서양의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를 만들기 무려 78년 전이라고 말이죠. 그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수님은 계속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직지라고 불리는 이 책은 상권과 하권으로 나뉘어 있는데 현재 프랑스에 있는 건 하권뿐이라고 했어요. 상권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후대에 만들어진 목판본 덕분에 내용 자체는 완전히 남아있다고 하셨죠. 저는 복사본을 조심스럽게 펼쳐봤습니다. 600년 가까이 된 인쇄물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글자들이 선명했어요. 비록 어떤 글자는 약간 기울어져 있고 어떤 부분은 희미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읽을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김현준 교수님이 손가락으로 글자들을 가리키며 설명하셨어요. 이 활자들은 밀랍을 이용해 주조했다고 했습니다. 관청에서 만든 게 아니라 사찰에서 승려들이 직접 만든 거라고 하셨죠. 그래서 글자 크기가 완벽하게 균일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글자의 높이를 거의 1mm 오차 내로 맞췄다고 하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1mm요? 600년 전에 그런 정밀도가 가능했단 말입니까?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금속활자를 만들려면 구리와 납을 적절한 비율로 섞어야 한다고 했어요. 너무 무르면 인쇄할 때 부서지고 너무 딱딱하면 잉크가 잘 안 묻기 때문이죠. 고려의 장인들은 그 완벽한 배합 비율을 찾아냈다고 하셨습니다. 애초에 이런 기술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현대 과학자들도 놀라워한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복사본을 들여다봤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이건 단순한 불교 경전이 아니었어요. 인류 기술사의 획을 그은 증거였죠. 서양 사람들은 구텐베르크를 인쇄술의 아버지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어요. 구텐베르크보다 78년이나 앞서 한국에서 이미 금속활자 인쇄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적어도 제가 배운 서구 중심의 역사관으로는 설명이 안 됐습니다. 김현준 교수님이 말씀하시길 1967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이 책이 공개됐을 때 서양 학계가 발칵 뒤집혔다고 했어요. 처음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동양의 작은 나라에서 구텐베르크보다 먼저 금속활자를 만들었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거죠. 일부 학자들은 날짜 표기가 잘못됐을 거라고 주장했고 또 다른 이들은 진위 여부를 더 조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철저한 검증 끝에 직지의 연대는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됐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설명하시길 구텐베르크가 사용한 금속 활자 제작 기술과 한국의 방식이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고 했어요. 금속 배합 비율부터 활자를 주조하는 방식까지 거의 같았다는 겁니다.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었죠. 실크로드를 통해 동양의 인쇄술이 서양으로 전파됐고 구텐베르크는 그 기술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방식을 개발한 거였어요. 저는 교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이 세계를 이끄는 인쇄술의 원조라는 건가요? 교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어요. 단순히 원조라는 차원을 넘어선다고요. 이 기술이 의미하는 건 고려시대 장인들이 이미 정밀 금속, 가공 기술을 완벽하게 습득하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글자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주조하고 그걸 배열해서 책을 만드는 건 단순한 수작업이 아니라고요. 수학적 계산과 과학적 이해가 필요한 고도의 기술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1965년 판잣집에서 봤던 촛불 아래 공부하던 청년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들의 선조들은 이미 600년 전부터 지식을 널리 퍼뜨리기 위해 금속 활자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었어요. 이 민족의 DNA 속에는 배움과 기술에 대한 열정이 각인되어 있었던 거죠. 김현준 교수님이 덧붙이셨습니다. 직지를 만든 기술은 단순히 사라진 게 아니라고요. 조선시대 내내 금속 활자 인쇄술은 계속 발전했고 다른 나라들이 목판 인쇄에 머물러 있을 때 한국은 이미 대량 인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다고 하셨어요. 중국이나 일본도 금속 활자를 시도했지만 한국만큼 체계화하지는 못했는데 특히 일본은 임진왜란 때 조선의 인쇄 기술자들을 강제로 끌고 가서야 비로소 제대로 된 인쇄술을 배울 수 있었다고 하셨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서양의 자본국들이 산업혁명을 일으키기 훨씬 전부터 한국은 이미 정밀 기술의 기초를 다져놓고 있었던 겁니다.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유럽의 지식혁명을 가져왔다면 그보다 78년 앞선 한국의 기술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단지 시기가 빠르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 기술 수준 자체가 경이로웠던 겁니다.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제 머릿속에 강력하게 박혔습니다. 지금 한국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게 우연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600년 전 1mm 오차로 금속 활자를 주조하던 그 정밀함이 지금은 나노미터 단위로 반도체를 만드는 기술로 이어진 거라고요. 직지는 단순한 책이 아니라 한국인의 기술 DNA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서관을 나서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국을 전쟁 후 빠르게 성장한 신흥국 정도로 알고 있지만 진실은 완전히 달랐어요. 이 나라는 수백 년 전부터 기술 강국이었고 단지 전쟁으로 잠시 주춤했을 뿐이었죠. 판잣집의 촛불과 직지의 금속 활자가 제 머릿속에서 하나로 연결됐습니다. 그 정밀함은 결코 사라진 게 아니라 한국인의 피 속에 면면이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노트를 펼쳤습니다.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한국은 가난하지만 기술적 전통은 그 어느 나라보다 깊다고요. 직지가 증명하는 건 단순히 인쇄술의 우수성이 아니라 이 민족이 가진 정밀함에 대한 집착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서면 세계를 이끄는 기술 강국이 될 거라고요. 왜냐하면 그들에겐 이미 600년 전부터 증명된 DNA가 있었으니까요. 직지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는 김현준 교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한국의 기술적 전통이 이렇게 깊다면 문자는 어떤가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그럼 한글 이야기를 해드려야겠다고 하셨어요. 솔직히 저는 한글에 대해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이라는 왕이 만든 문자라는 정도. 하지만 그게 얼마나 특별한지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교수님은 도서관 한쪽 서가에서 훈민정음 해례본 복사본을 꺼내 오셨습니다. 1443년 조선의 네 번째 임금이었던 세종이 만든 문자라고 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정도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교수님이 들려주신 다음 이야기는 제가 전혀 몰랐던 내용이었습니다. 세종이 이 문자를 만든 이유가 백성들이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지 못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했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당시 동아시아에서는 한자를 공용으로 썼는데 너무 복잡해서 일반 백성들은 자기 이름조차 쓸 줄 몰랐다고 해요.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왕이 백성을 위해 문자를 만든다는 발상 자체가 얼마나 혁명적인가요? 유럽의 왕들은 오히려 백성들이 글을 읽지 못하게 하려고 애썼는데 말이죠. 지식을 독점해야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세종은 정반대였습니다. 모든 백성이 글을 읽고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건 단순한 문자 창제가 아니라 철학의 혁명이었죠.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김현준 교수님이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설명해 주셨어요. 자음은 발음할 때 혀와 입술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고 니은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이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그냥 문자가 아니라 음성학을 바탕으로 설계된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모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수님이 설명하시길 하늘과 땅과 사람을 상징하는 점 하나, 가로획 하나, 세로획 하나를 기본으로 했다고 해요. 천지인 철학이라고 하셨죠. 이 세 가지 기본 요소를 조합해서 모든 모음을 만들어낸 겁니다. 저는 넋을 잃고 들었어요. 철학과 과학이 완벽하게 결합된 문자라니요. 세상 어디에도 이런 문자는 없었습니다. 교수님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세종이 훈민정음을 반포할 때 한 말이 인상적이라고 하셨어요. 현명한 사람은 아침나절이 되기 전에 다 익히고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문자 중 하나예요. 28개 기본 글자만 알면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이건 교육의 민주화였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지식에 접근할 수 있다는 의미였죠. 김현준 교수님이 가장 강조하신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글의 진정한 가치는 21세기에 들어서야 완전히 드러나고 있다고 하셨어요. 디지털 시대 인공지능 시대에 한글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문자라는 게 밝혀지고 있다고요.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500년 전에 만든 문자가 어떻게 인공지능 시대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교수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체계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결합 규칙이 명확해서 컴퓨터가 처리하기에 완벽하다고 했어요. 특히 음소 문자이면서도 음절 단위로 모아 쓰는 독특한 구조 덕분에 정보 밀도가 높다고 하셨죠. 실리콘밸리의 언어공학자들이 한글을 연구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주셨습니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이 인공지능, 언어 모델을 개발할 때 한글의 체계를 참고한다고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세종은 단순히 문자를 만든 게 아니라 정보 처리 알고리즘을 설계한 거였어요. 500년 전에 말이죠. 이렇게까지 미래를 내다볼 수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은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역시 천재는 시대를 앞서간다고요. 세종은 백성을 위한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인류를 위한 유산을 남긴 거라고 하셨습니다. 중국이나 일본도 자기 나라 문자를 가지고 있지만 한글만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건 없다고 했어요. 특히 중국의 한자는 배우는데 수년이 걸리고 일본의 가나 문자도 표음 문자이긴 하지만 체계성이 떨어진다고 하셨죠. 한글만이 유일하게 창제 원리와 제작 과정이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는 문자라고 간주하셨습니다. 지구상의 그 어떤 문자도 이런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요. 그때 저는 직지와 한글이 하나로 연결되는 걸 느꼈습니다. 정밀한 금속 주조 기술과 과학적 문자 체계, 이 둘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게 아닐까요? 한국인의 DNA 속에는 체계를 만들고 시스템을 설계하는 능력이 각인되어 있었던 겁니다. 600년 전 직지를 만든 장인들과 500년 전 한글을 만든 세종은 결국 같은 정신을 공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김현준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한국이 세계에 준 선물이라고요. 직지가 지식 전파의 도구였다면 한글은 사고체계의 혁명이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덧붙이셨습니다. 두 가지가 있었기에 한국은 가난해서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요. 지식을 전파하는 기술과 누구나 배울 수 있는 문자가 있었으니까요. 차를 한 잔 마시며 잠시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김현준 교수님께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교수님은 어떻게 이 길을 걷게 되셨나요? 교수님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자신의 어머니 이야기였죠. 교수님 가족은 특별히 부유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아버지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셨고 어머니는 집안일을 하시며 틈틈이 바느질로 용돈을 버셨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어머니는 한 가지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바로 자식 교육이었죠. 김현준 교수님이 어렸을 때 집에는 제대로 된 책상도 없었지만 어머니는 어디선가 낡은 책상을 구해오셨고 아버지와 함께 손수 고쳐서 아들에게 주셨어요. 가난했지만 마음만큼은 풍요로웠던 가정이었죠.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답니다. 돈이 없어도 배움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처지면 안 된다고요. 교수님이 초등학교에 다닐 때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반 아이들은 새 교과서를 샀는데 자신은 형한테 물려받은 헌책을 써야 했다고 해요. 부끄러웠지만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책의 가치는 겉표지가 아니라 안에 담긴 지식이라고요. 그 말씀이 어린 김현준 교수님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공부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어머니께 보답하는 길이 되었다고 하셨어요. 중학교 시절 이야기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당시 집안 형편이 어려워져서 학원은 꿈도 꿀 수 없었대요. 하지만 어머니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아들을 깨워서 함께 부엌에 앉아 촛불을 켜고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해요. 어머니는 글을 많이 아시는 분은 아니었지만 아들 곁에 앉아 계시면서 꾸준함의 중요성을 몸소 보여주셨던 거죠. 그 새벽 시간들이 쌓여서 결국 김현준 교수님은 서울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었다고 해요. 교수님이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 이야기를 하실 때는 목소리가 떨리셨어요. 어머니가 통지서를 보시더니 아무 말씀 없이 눈물만 흘리셨대요. 그리고 한참 뒤에야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해냈구나. 우리 집안에서 처음으로 대학을 가는구나. 교수님은 그때 깨달으셨대요. 어머니의 노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요. 밥을 줄여 먹으면서도 아들의 참고서는 꼭 사주셨고 당신 옷은 기워 입으면서도 아들 교복만큼은 깨끗하게 유지하셨던 그 마음을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1965년 판잣집에서 봤던 촛불을 떠올렸습니다. 김현준 교수님 어머니의 새벽 4시 촛불이나 그때 제가 봤던 청년들의 촛불이나 결국 같은 불빛이었어요. 배움을 향한 한국인들의 열망은 세대를 넘어 이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교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이야기가 특별한 게 아니라고요. 한국의 거의 모든 가정이 비슷했다고 하셨습니다. 반전 포인트는 여기서 나왔습니다. 교수님이 설명하시길 한국의 교육열이 단순히 출세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개인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무언가가 있다고 하셨죠. 1000년 넘게 이어져 온 유교 문화에서 학문은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인격 수양의 과정이었다고요. 배움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결국 사회에 기여하는 게 진정한 목표였다는 겁니다. 교수님이 통계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교육 투자율이 최상위권이고 대학 진학률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질적 변화라고 하셨어요. 요즘 한국 교육은 단순 암기가 아니라 창의적 사고력 개발로 진화하고 있고 주입식이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 향상에 집중하고 있다고요. 나이를 불문하고 새로운 지식을 흡수하려는 의지도 대단하다고 하셨습니다. 퇴직자들이 디지털 기기 활용법을 배우러 학원에 다니고 직장인들은 퇴근 후에도 자기 개발에 매진한다고 해요. 이런 끝없는 학습 의지야말로 한국이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습득하고 혁신을 이뤄내는 원동력이라고 하셨죠.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한국에 연구소를 세우고 한국 인재를 영입하려고 경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김현준 교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마지막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다고요. 때가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된 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끝까지 배우려는 자세를 잃지 않는 모습이 자랑스럽다고 하셨답니다. 그 말씀이 바로 한국 교육의 본질이라고 하셨어요. 학위나 직함이 아니라 평생 배우려는 자세가 진짜 교육의 결실이라고요.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직지의 금속 활자가 지식 전파의 도구였고 한글이 배움의 민주화였다면 한국인의 교육열은 그 모든 것을 현실로 만드는 엔진이었어요. 세 가지가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기술이 있어도 문자가 없으면 소용없고 문자가 있어도 배우려는 의지가 없으면 무용지물이죠. 하지만 한국은 세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현준 교수님과 헤어지며 저는 생각했어요. 1965년 촛불 아래 공부하던 청년들이
이제 대학 교수가 되고 연구자가 되어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있구나. 그 꾸준함과 노력이 대를 이어 전해지면서 한국은 조금씩 강해지고 있었던 거죠. 이건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저력이었어요. 1000년 넘게 쌓여온 배움에 대한 열정이 발칵 세상을 뒤집어 놓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을 방문한 지 수십 년이 지났고 그 사이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판잣집은 사라졌고 비포장도로는 고속도로가 되었죠.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인들의 그 열정이었어요. 촛불 아래 공부하던 청년들이 이제 연구소에서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고 밤샘 공부의 정신은 밤샘 연구로 이어졌습니다. 오늘날 한국을 보면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인구 5천만 명의 작은 나라가 세계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조선 산업에서도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현대라는 이름은 이제 세계 어디서나 통하는 브랜드가 됐죠. 저는 늘 궁금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들은 수백 년간 쌓아온 산업 기반이 있습니다. 중국은 14억 인구라는 엄청난 인력 풀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한국은 땅도 좁고 자원도 없고 인구도 적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오히려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운이 좋아서 된 일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저는 서울 근교의 한 반도체 연구소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클린룸이라고 부르는 초정밀 작업실에 들어갔을 때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연구원들이 나노미터 단위로 회로를 설계하고 있었는데 그 정밀함이라는 게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나노미터요. 머리카락 굵기의 10만 분의 1 수준이죠. 그 순간 문득 떠올랐습니다. 600년 전 1mm 오차로 금속 활자를 주조하던 그 정밀함이요. 연구소 책임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분이 말씀하시길 한국 반도체 기술자들의 강점은 단순히 기술력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밤을 새워서라도 해결하려는 집념이 있다고 하셨죠. 외국 기업들은 정해진 시간에만 일하고 문제가 복잡하면 다음 날로 미루는데 한국 엔지니어들은 끝까지 붙잡고 늘어진다고요. 바로 그 차이가 한국을 세계 최고로 만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중국과 비교하면 더 명확해집니다. 중국은 엄청난 인력으로 시장을 압도하려고 하죠. 숫자로 밀어붙이는 전략이에요.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질로 승부하는 거죠. 한 명의 한국 엔지니어가 10명의 인력보다 더 효율적으로 일한다는 평가도 있어요. 이건 교육 수준의 차이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정신의 차이였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완벽을 추구하는 DNA가 있어요. 조선소를 방문했을 때도 비슷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거대한 선박을 건조하는 과정을 보면서 저는 직지를 떠올렸어요. 수만 톤짜리 강철 덩어리를 밀리미터 단위로 정확하게 맞추는 기술이 600년 전 금속 활자 주조 기술과 맥이 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조선소 관계자가 말씀하시길 한국 조선업의 강점은 정밀도와 납기 준수라고 했어요. 유럽 조선소들이 2년 걸릴 배를 한국은 1년 안에 만들어낸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한국과 협력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단순히 값이 싸서가 아니라 품질이 좋고 약속을 지키니까요. 중국 제품은 싸지만 품질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반면 한국 제품은 가격은 조금 높을 수 있지만 신뢰할 수 있죠. 결국 강대국들이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길 때는 한국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실속을 챙기는 거예요. 한국 기업들의 성장 속도도 놀랍습니다. 삼성전자는 불과 수십 년 만에 세계 최고의 전자기업이 되었고 현대자동차는 이제 글로벌 톱5 안에 듭니다. LG는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독보적이죠. 이런 기업들이 작은 나라에서 어떻게 나왔을까요? 저는 이제 그 답을 알 것 같아요. 직지의 정밀함과 한글의 체계성 그리고 교육열의 집념이 모두 합쳐진 결과였던 겁니다. 특히 인재 교육 시스템이 대단해요. 한국의 대학들은 이론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실무 능력을 키우는데 집중합니다.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들은 신입사원을 뽑으면 수개월간 집중 교육을 시킨다고 해요. 외국 기업들은 2주일 정도 오리엔테이션하고 끝인데 한국은 6개월씩 교육하는데 이런 투자가 쌓여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이 만들어지는 거죠. 저는 한 가지 더 발견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단순히 선진국 기술을 베끼는 게 아니라 자체 연구개발에 엄청난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삼성전자의 연구개발비는 세계 톱 수준이고 현대자동차도 미래 기술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건 단기 이익이 아니라 장기적 경쟁력을 생각하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중국과 결정적 차이가 납니다. 중국은 빠른 성장을 추구하지만 한국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해요. 그리고 한국 엔지니어들의 협업 문화도 인상적입니다. 회사 내에서 부서 간 칸막이가 낮고 문제가 생기면 모두가 모여서 해결책을 찾는다고 해요. 이런 수평적 문화가 빠른 의사결정과 신속한 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반면 중국 기업들은 수직적 구조가 강해서 결제 라인이 복잡하고 의사결정이 느리다고 하더군요. 최근에는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도 주목받고 있어요. 젊은 창업가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세계 시장에 도전하고 있죠. 정부도 이런 스타트업들을 적극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선순환 구조예요. 교육이 인재를 만들고 인재가 기업을 키우고 기업이 다시 교육에 투자하는 거죠. 이 시스템이 돌아가는 한 한국의 성장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는 걸요. 600년 전 금속 활자에 정밀함이 있었고 500년 전 한글의 과학성이 있었으며 수십 년간 교육열이 쌓여왔습니다.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결합되어 오늘날의 기술 강국을 만든 거예요. 직지가 지식 전파의 도구였다면 한글이 사고의 체계였고 교육열이 실행의 엔진이었던 겁니다. 오늘날 세계는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해하죠. 저는 그 비밀을 알고 있어요. 한국의 힘은 크기가 아니라 밀도에서 나옵니다. 좁은 땅에 5천만 명이 살지만 그 5천만 명 모두가 배우려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런 나라가 세계를 이끄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최근 저는 한국 기술력의 또 다른 증거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도 바다 위에서 말이죠. 수십 년 전에 만든 한국의 군함 한 척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네요. 시간이 흘러 2024년 여름이었습니다. 저는 베트남의 작은 해군 기지를 방문하게 됐어요. 스탠퍼드와 베트남 국방부가 함께 진행하는 해양안보 협력 프로젝트 때문이었죠. 솔직히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베트남은 해군력이 약한 나라였고 중국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캄란만이라는 항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여러 척의 낡은 군함들을 봤어요. 그중 하나가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베트남 해군 장교가 안내해주며 설명했어요. 저 배는 한국에서 받은 거라고요. 10여 년 전 한국이 퇴역시킨 포항급 호위함을 무상으로 지원받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가 배를 살펴봤어요. 30년은 된 듯한 낡은 외관이었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다른 배들과는 확실히 다른 느낌이었죠. 장교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 배 덕분에 중국 함대를 물리칠 수 있었다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 함대를요? 베트남이요? 장교는 고개를 끄덕이며 최근 남중국해에서 벌어진 일을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몇 달 전 중국이 최신 함대를 앞세워 베트남 영해를 압박했다고 합니다. 수십 척의 함정들이 나타나 말 그대로 바다를 장악하려 했다고 해요. 베트남 해군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함정 수도 적고 성능도 뒤처졌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베트남은 묘수를 하나 준비하고 있었어요. 바로 이 한국산 포항급 호위함에 러시아제 대함 미사일을 장착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KH-35라는 미사일이었죠. 사거리가 130km에 달하는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문제는 이 무거운 미사일을 낡은 배에 달 수 있느냐는 거였어요. 보통 군함은 설계 당시부터 계획된 무기만 장착할 수 있습니다. 무게 중심이 틀어지면 배가 전복될 수 있으니까요. 장교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대요. 하지만 한국 군함은 달랐다고 해요. 실용적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어떤 무기든 장착할 수 있는 확장성을 갖추고 있었다는 겁니다. 베트남 기술자들이 놀란 건 단순히 미사일을 달 수 있다는 게 아니었어요. 달고 나서도 배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마치 처음부터 그 미사일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것처럼 완벽하게 균형을 잡았습니다. 이건 충격적인 진실이었어요.
30년 전에 만든 배가 최신 무기 시스템을 거뜬히 소화해낸 겁니다. 이게 바로 한국 조선 기술의 진수였죠. 플랫폼 설계 철학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단순히 지금 필요한 무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어떤 무기가 나와도 장착할 수 있도록 여유를 두고 설계하는 겁니다. 이 철학이 30년 뒤에 증명된 거예요. 장교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중국 함대가 다가왔을 때 베트남은 이 배를 전방에 배치했다고 해요. 중국은 처음엔 신경도 안 썼답니다. 낡은 배 한 척이 뭘 할 수 있겠냐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베트남이 미사일 조준 레이더를 켜자 상황이 바뀌었어요. 중국 최신 호위함이 130km 밖에서 위협받는 상황이 된 겁니다. 중고 군함 하나가 최신 함대를 경계하게 만든 거예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장교가 설명했어요. 한국 군함의 선체 구조가 특별하다고요. 보통 군함은 수십 년 지나면 금속 피로가 쌓여서 무리가 가는데 포항급은 여전히 멀쩡하다고 했습니다. 용접 기술이 워낙 뛰어나서 이음새가 거의 일체형처럼 단단하다고 해요. 그리고 엔진과 전기 시스템도 모듈화되어 있어서 부품 교체가 쉽다고 했죠. 이게 바로 600년 전 직지에서 시작된 정밀함의 DNA였습니다. 금속을 다루는 기술, 1mm 오차로 활자를 주조하던 그 집념이 이제는 거대한 선박을 만드는 기술로 진화한 거예요. 장교는 말했습니다. 이 배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 같다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적응하고 버틴다고요. 바로 그 내구성과 유연성이 중국 함대를 물러서게 만든 겁니다. 베트남 해군 사령관을 만났을 때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령관이 말하길 중국이 이 사건 이후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해요. 남중국해에서 함부로 압박하지 못하게 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베트남이 언제든 이 배를 투입할 수 있으니까요. 한국이 준 중고 군함 한 척이 중국의 최신 함대 전체를 견제하는 전략 자산이 된 겁니다. 이건 군사적 혁명이었어요. 사령관은 덧붙였습니다. 한국한테 정말 감사하다고요. 이 배가 없었다면 베트남은 중국의 압박을 막을 방법이 없었을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신기한 건 이 배가 30년이나 됐는데도 여전히 최신 기술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거라고 간조했습니다. 마치 미래를 내다보고 만든 것 같다고 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세종대왕을 떠올렸어요. 500년 전 한글을 만들면서 디지털 시대를 예견했던 것처럼 한국 조선 기술자들도 미래를 내다본 거예요. 며칠 뒤 저는 미국 해군 분석관 한 명을 만났습니다. 그는 포항급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분석관이 말하길 이 배는 플랫폼 설계의 교과서라고 했습니다. 현대 해군이 추구해야 할 방향을 30년 전에 이미 구현해놨다고 해요. 특히 모듈화 설계가 탁월하다고 간조했죠. 어떤 무기든 어떤 센서든 쉽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분석관은 계속 설명했어요. 미국 해군도 최근에야 모듈화 설계를 주도하기 시작했는데 한국은 이미 30년 전에 이걸 적용했다고 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단순히 설계만 좋은 게 아니라 시공 품질이 뛰어나다는 거라고 했습니다. 용접 하나하나가 예술작품 수준이라고 표현하더군요. 바로 이장인 정신이 한국 조선업을 세계 최고로 만든 겁니다. 중국과 비교하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중국도 군함을 많이 만들어요. 양으로 밀어붙이는 전략이죠. 하지만 품질은 한국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중국 군함들은 10년만 지나면 여기저기 문제가 생긴다고 해요. 반면 한국 군함은 30년이 지나도 멀쩡하고 오히려 최신 무기까지 장착할 수 있죠. 결국 실전에서는 양이 아니라 질이 승부를 가른다는 게 증명된 겁니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도 연락이 왔다고 해요. 자기네도 한국 군함을 구매하고 싶다고요. 심지어 중고라도 좋으니 달라고 한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보통은 신형 군함을 원하는데 한국 배는 중고가 다른 나라 신형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런 평가를 받는 나라가 세계에 몇이나 될까요? 저는 단언컨대 한국이 유일합니다. 오늘날 한국의 조선 기술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수준에 올라 있어요.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도 한국이 만들고 최첨단 LNG선도 한국이 리드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 선박 기술에서는 완전히 독보적이죠. 유럽 조선소들이 파산하고 일본이 추락하는 동안 한국은 계속 성장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끊임없는 혁신과 완벽을 추구하는 DNA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최근 한국이 핵무장 능력에 대해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사실을 말하자면 한국은 원자력 기술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하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죠. 이 기술력은 필요하다면 언제든 다른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어요. 핵무기를 만들 능력이 있다는 건 단순히 무기 제조 기술만 있다는 게 아닙니다. 정밀 기계 가공 능력, 전자 제어 시스템, 미사일 기술, 이 모든 게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야 해요. 한국은 이 모든 걸 가지고 있습니다. 인공위성도 쏘아 올리고 잠수함도 만들고 반도체도 세계 최고 수준이니까요. 이게 바로 기술 패권을 쥔 나라의 힘입니다. 중국이 한국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단순히 미국의 동맹이라서가 아닙니다. 한국 자체가 엄청난 기술력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이죠. 중국은 양으로는 앞서지만 질적으로는 한국을 따라오지 못해요. 반도체 장비도 한국과 네덜란드에 의존하고 있고 조선 기술도 한국이 훨씬 앞서 있습니다. 결국 첨단 기술에서는 한국이 아시아의 중심이에요. 베트남 해군 기지를 떠나기 전날 밤 저는 포항급 군함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한국에서 만들어진 이 배가 지금 중국을 견제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600년 전 직지를 만든 장인들의 정밀함이 500년 전 한글을 만든 세종의 과학성과 만났고 수십 년간 쌓인 교육열이 더해져서 결국 이 배를 만든 겁니다.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한국 해군도 이제 세계적 수준입니다. 이지스함을 자체 건조하고 잠수함도 독자 개발했죠. 최근에는 경항공모함 건조까지 추진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게 가능한 이유는 조선 기술이 뒷받침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조선 기술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직지의 금속 주조 기술과 만나요. 6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하나로 이어지는 겁니다. 기술력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랜 세월 축적된 노하우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이 필요해요. 한국은 이 모든 걸 가지고 있어요.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60년 만에 세계 최강 기술국이 된 건 기적이 아닙니다. 필연이었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천년을 이어온 기술 DNA가 있었으니까요. 국제 군사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이 이제 세계를 주도하고 있다고요. K9 자주포는 세계 50여 개국이 도입했고 천국 미사일 방어 체계도 수출 대기 중이에요. 전투기와 탱크도 자체 개발해서 수출하고 있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십니까? 방산 기술은 한 나라의 종합 기술력을 보여주는 지표예요. 한국이 이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에 올랐다는 건 모든 기술 분야에서 최고 수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중고 군함 한 척이 중국 함대를 물리쳤다. 이건 단순한 군사적 승리가 아니다. 기술의 승리이고 정신의 승리다. 600년 전 직지의 장인들이 만약 지금 이 배를 본다면 뭐라고 할까?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우리의 정밀함이 대를 이어 살아있구나. 우리의 혼이 바다 위에서도 빛나고 있구나. 바로 이것이 한국이 세계 최고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제 제 연구가 마무리될 시간입니다. 며칠 뒤면 미국으로 돌아가야 해요. 스탠퍼드에서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고 강의 준비도 해야 하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떠나기가 아쉽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한국을 오가며 연구했는데 아직도 더 보고 싶고 더 배우고 싶은 게 남아있어요. 하지만 결국 학자로서 제 역할은 이곳에서 배운 것을 세계에 알리는 거겠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학자들이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은 통계와 수치만 봅니다. GDP 성장률이 얼마고 수출액이 얼마인지만 분석하죠. 하지만 그건 겉모습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그 수치 뒤에 숨어있는 정신입니다. 600년 전 직지를 만든 장인의 정밀함과 500년 전 세종이 보여준 백성사랑 그리고 지금도 이어지는 배움의 열정이죠. 미국으로 돌아가면 제일 먼저 할 일이 있어요. 학생들에게 한국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특히 국제관계학과 학생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국력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드는 거라고요. 한국을 보세요. 전쟁 후 최빈국이었던 나라가 60년 만에 세계 최강 기술국이 됐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라 노력의 결과예요.
바로 이런 정신을 미국 학생들이 배워야 합니다. 요즘 미국 젊은이들은 쉬운 길만 찾으려고 해요. 어려운 과목은 피하고 힘든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하죠. 하지만 한국 학생들은 다릅니다. 밤을 새워서라도 문제를 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이 차이가 결국 국가 경쟁력의 차이로 이어지는 겁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강조할 거예요. 한국의 교육 철학을 미국에 접목해야 한다고요. 특히 한국의 플랫폼 설계 철학을 미국 산업계에 알리고 싶습니다. 30년 전에 만든 군함이 지금도 최신 무기를 장착할 수 있다는 건 놀라운 일이에요.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입니다. 미국 기업들은 당장 이익만 생각하는데 한국 기업들은 50년, 100년 뒤를 내다보고 설계해요. 이런 장기적 사고방식이 미국에 절실합니다. 제가 스탠퍼드에서 쓸 논문 제목은 이미 정했어요. 한국의 기술 DNA 직지에서 반도체까지입니다. 600년의 기술 역사를 추적하는 논문이죠. 이 논문을 통해 세계 학계에 알리고 싶어요. 한국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라 1000년을 이어온 기술 전통의 결과라고요. 금속을 다루는 정밀함이 대를 이어 전승되면서 결국 현대 첨단 산업으로 꽃피운 겁니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동맹 관계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싶어요. 지금까지는 미국이 한국을 보호한다는 식의 일방적 관계로 봤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한국은 기술 강국이고 미국도 한국의 반도체와 배터리 기술이 필요해요. 서로 돕는 진정한 파트너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할 겁니다. 한국의 가치는 군사적 동맹국이라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기술 혁신의 동반자라는 데 있어요. 학생들에게 구체적인 사례도 들려줄 생각입니다. 베트남 포항급 군함 이야기를요. 중고 군함 한 척이 중국 최신 함대를 견제했다는 건 단순한 군사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품질이 양을 이긴다는 증거입니다. 미국도 이제 양보다 질에 집중해야 해요. 무기를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래 쓸 수 있고 업그레이드 가능한 무기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제 강의를 듣는 학생들 중에는 미래의 정책 기반자들도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한국 모델을 연구하라고요. 자원 없는 나라가 어떻게 강대국이 될 수 있는지 한국이 보여줬습니다. 교육에 투자하고 기술을 축적하고 노력을 멈추지 않으면 가능하다는 걸 증명한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흐름을 바꾸는 힘입니다. 놀라운 성과들을 돌이켜보면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직지 심체 요절은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이에요.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죠. 포항급 군함은 30년이 지나도 현역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결국 하나의 정신에서 나온 겁니다. 완벽을 추구하고 미래를 내다보며 끊임없이 배우는 정신 말이죠.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서 한국학 연구센터를 만들 계획입니다. 스탠퍼드에서 한국의 기술 발전사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한국학이라고 하면 역사나 문화만 다뤘어요. 하지만 이제는 기술과 경영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왜 한국 기업들이 성공했는지, 왜 한국 엔지니어들이 뛰어난지 학문적으로 분석하고 정리해야 해요. 그리고 미국 기업들과의 협력 프로그램도 만들고 싶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을 배우는 거죠.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신입 사원을 6개월씩 교육하는지, 어떻게 밤샘 연구 문화를 만드는지 실제로 보고 배워야 해요. 이런 철학이 미국에 접목되면 미국 산업도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제 손자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어요. 10살짜리 손자가 있는데 최근에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해요. 제가 권유한 것도 아닌데 아이가 스스로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K-팝과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관심이 생긴 거죠. 저는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건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고요. 한국의 정신을 배우는 거라고요. 그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를 바꿨는지 이해하게 될 거라고 말이죠. 오래전 판잣집 골목에서 촛불 켜고 공부하던 청년들을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제 할아버지가 됐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정신은 손자, 손녀 세대에게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여전히 한국 학생들은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엔지니어들은 연구소에서 밤을 새우죠. 이 정신이 살아있는 한국의 미래는 밝습니다. 제가 평생 연구하며 깨달은 한 가지가 있어요. 진정한 강국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한국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어요.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최강 기술국으로 일어섰죠. 이 모든 게 한국인들의 노력과 희생 덕분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계가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하고 싶어요. 한국인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유산이 얼마나 소중한지 절대 잊지 마세요. 직지의 정밀함과 한글의 과학성, 그리고 교육열의 집념은 그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들이야말로 여러분을 세계 최고로 만든 진짜 힘이에요. 앞으로도 이 정신을 잃지 않는다면 한국은 계속 세계를 이끌어갈 겁니다. 저는 이제 떠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한국에 남아있을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이 나라를 연구하며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배움을 얻었습니다. 학자로서 이보다 더 큰 행운은 없을 겁니다. 한국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보여준 기적을 세계에 알리는 게 제 남은 인생의 사명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 나라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늘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 그리고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 말이죠. 오늘 이야기 속에서도 결국 사람의 의지와 믿음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느껴졌어요. 누군가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어떤 이에게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필연처럼 느껴지기도 하네요. 시간이 지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노력들도 누군가의 이야기로 남겠죠. 그때 사람들은 오늘의 우리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